파기환송심 관련해서 좀 입장 밝혀주시고 소추 범위에 대한 그 형사소송 뭐 개정안 추진하는 그 이유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일부에서는 이게 방탄 입법이 아닌가 하는 그 목소리가 있는데 방탄인지, 그리고 만약에 아니라면 그 왜 아닌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기환송심, 이거 상식적이지 않죠. 지금 국힘이 우리 민주당의 원내 활동에 대해서 관례에 어긋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다수당이고 소수당을 머릿수로 찍어 누르는 것은 관례가 아니다. 모든 것을 합의해야 된다. 이렇게 사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권 원내대표께서도 관행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일일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아무리 논의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 결론에 이르지 못한다면 중요한 의사결정을 끝까지 뒤로 미룰 수는 없겠죠. 그때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다수결로 처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상식입니다. 그 파기환송과 관련된 부분은 국민의 상식에도 맞지 않고 또 관행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그 10명의 대법관이 이번에 냈던 파기환송은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딱 2번의 심리만으로, 그리고 고법에서 무죄 판결이 나고 난 이후에 34일 만에 결정이 났고요. 그리고 7만 페이지에 이르고 있는 재판 관련 서류를 실제로 검토하지 않은 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대선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대통령을 뽑는 주권자들의 시간, 국민의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던 것은, 그것도 전원 합의부로 해서 이것은 재판에 관여된 내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파기환송심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또 관행에도 맞지 않는, 이것은 사법 쿠데타라고 칭해도 그쪽에서 부인할 수 없는 내용 아닌가. 사법개혁과 관련된 우리 법안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대법관 30명으로 증액한다, 더 이상으로 증액한다 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올라와 있죠 라고 보입니다. 대법관 수 늘리는 거, 이게 직접적인 방탄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14분의 대법관으로는 그 수많은 사실 참심을 다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좀 이렇게 보이고요. 자칫하면 실질적인 사심제가 될 수 있는 재판 소원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지금 발의 단계, 그 다음에 계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으로 다듬을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상권 분립이 아니라 입법 독재, 국회의 어떤 권한이 너무 강한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법을 만들면 정부 여당 대통령의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거부합니다. 입법 독재가 아니죠. 두 번째, 또 예산심사권,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국회에서 11월 30일까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예산을 심사하고 의결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예산심사권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667조의 예산을 올렸는데요. 우리 헌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산심사권을 상당히 제한해 놨습니다. 결코 증액은 우리가 일방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단 1원이라도 증액이 이루어진다면 기재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667조 총액에 대해서 요구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보면 세부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처별 예산 다 있는데요. 그 부처별 예산의 관 항목의 세부적인 요인들도 올라가면 안 됩니다. 667조를 구성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예산 항목 중에 아주 작은 하나도 국회가 올릴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비목이 신설되는 것도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입법 독재 또는 입법부의 독재라고 얘기하지만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은 가지고 있지만 국민이 아시는 것보다 굉장히
입법부의 권한보다는 행정부의 권한이 높다. 그 정치권에서 항상 이제 선거 때 되면은 불거진 것 중에 하나가 유책 사유가 된 정당에서 후보자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가끔씩 거론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이제 이번 선거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자유롭지는 못한 그런 상황인데 말로만 그쳐 왔었던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혹시 우리 그 뭐 당 대표 권한 대행을 하고 계시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계시는 위치에 계시니까 향후에라도 이 부분을 좀 현실화, 실질적인 어떤 상황으로 좀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의 하나의 질문을 좀 드리고, 또 하나는 탈당을 하셨습니다마는 느낌적으로는 왠지 같이 가는 듯한, 궤를 같이 하는 듯한, 아직도 그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당원 당규에도 유책 사유가 있는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당원 당규를 갖고 있었던 적이 있죠. 거의 뭐 서문화된 거 아닙니까? 그런 아닙니다. 적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전주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이름으로 후보가 나가면 당연히 될 텐데 그때 후보를 내지 못했던 경험이 있죠. 이재명 대표 때 몇 번 요 당원 당규 때문에 후보를 내지 못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끝까지 이행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냐. 저희도 지금 이번 대선 과정에서 내란이라고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 대해 가지고 그건 대통령 한 사람만의 기책사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무위원 누구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만류하지 못해서 간접적으로는 동참하고 어쩌면 방임했던 것 아니냐. 거기에 더해서 국힘당 전체가 사실 표결에 있어가지고 전부가 당론으로 계엄 해제를 반대하고 또 당론으로 탄핵 소추에 반대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국민의 힘을 윤석열 친위 쿠데타에 직간접적인 책임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저희가 비판을 할 때 대통령 후보를 낼 수 없는 정당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쪽에서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탈당 이야기를 하셨죠.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기자님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아니, 똑같습니다. 예, 탈당의 모양은 취했으나 사실은 전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정성 있는 행동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정말 저렇게 탈당을 한다라고 하면 김문수 후보라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압박으로 탈당을 권유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후문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결국은 국민의 압력에 불가피하게 탈당했지만 진정성 있는 모습은 아니고 대선 전술의 하나 아니었나 이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에 광주 가셔서 그 광주공항과 연계해서 대구공항 함께 추진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정부 재정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관련돼서 지금 국회에 특별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공작이익과 관련되어서 여기에 대한 당의 입장이 좀 정리된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더해서 박정희 동상과 관련되어서 어제 이인기 공동선대위원장이 피해자들이 먼저 용서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인혁당 피해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대구의 시민단체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당의 입장이 어떠한지도 궁금합니다. 예, 우리 대구의 신공항, 그다음에 우리 광주공항 이전 아마 이게 도심 내에 군공항의 형태로 있다 보면 상당한 주민들의 불편함이 아마 감소가 될 겁니다. 약간 좀 다른 접근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도 지금 김포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김포공항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는 거기는 이제 찬반이 상당히 양립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 주변의 주민들은 김포공항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음 때문에 고통스러움이 있지만 또 교통 편의 시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또 좋아하는 주민들과 또 정치인들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대구하고 광주의 공항은 사실 이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전돼야 될 지역과 또 이전할 지역에 사실은 뭐 갈등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재정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풀어나가야 될 텐데 궁극적으로는 이전과 관련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상당히 좀 실용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원은 재정도 많이 투입돼야 되겠지만 사업성을 높이는 방법도 같이 도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동상 설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미 동상이 설치가 돼 있죠. 네, 이런 거에 예. 대해서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당의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사실은 없는 편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들 사이에 상당히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미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그 부지가 또 저기 철도 공단 부지이다 보니까 철도 공단에서는 또 그 철거를 또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대구시와 그 다음에 철도 공단 그리고 또 국민들 간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 설치에 대한 부분과 또 그거에 대한 또 퇴거 부분이 지금 갈등이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선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적 합의가 좀 우선적으로 좀 많이 요구되고 있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뭐 실현 경계령 때문이신지 말씀이 좀 오늘 내내 좀 약간 굉장히 관념적이시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듭니다. 후보가 아니어서, 가졌습니다. 예, 후보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뭐 양측 모두 좀 부인하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홍준표 전 시장 총리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특히 뭐 본가다, 뭐 외가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 연구를 엄청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좀 이른감이 좀 없진 않지만 다음 차기 지방선거에서 혹시 뭐 TK 출신들이 중진이 어느 정도 또 준비하고 계신지 뭐 지방선거에서 약간 무게감 있는 TK 출신 후보들을 뭐 광역단체장에 내실 어떤 의향이 있으신지 그런 게 검토 중이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뭐 사실 아직은 뭐 6.3 대선에 거의 뭐 집중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하고 지난 4년 동안 거의 뭐 한 몸처럼 움직였던 저도 인수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6월 4일에 만약에 당선이 확정이 되고 나면 바로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필요한 인사가 발표가 돼야 될 텐데 지금 아직까지 공유되고 있는 내용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홍준표 총리설과 관련된 부분은 뭐 공식적인 근거는 지금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우리 그러게요, 홍 시장님께서 지금 하와이에 계신데 우리 국힘당에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면담을 했는데 또 발표는 하셨더라고요. 예, 대선 끝나고 돌아오겠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님의 국힘당 선대위 합류 가능성은 일축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쪽에서 총리로 모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글쎄요 어떤 기대가 반영이 된 건지 사람들의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 분명한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방 선거도 대선 끝나고 나면 1년 뒤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준비해야 될 텐데요. 아무래도 지역 연고 강하게 있는 분들이 사실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구 경북 지역뿐 아니라 우리 부울경, 뭐 강원도 이런 쪽에 연고 없는 정치인이 가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을 대표하는 분들이 나오셔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연고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타향살이 하는 사람들도 지역 연고 얼마나 강조합니까? 근데 지금 우리 대구 경북에서 분명한 연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야 될 거고 없다 그러면 키워드려야 되지 않을까, 힘을 실어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인천에 인구가 한 300만 되는데 충남 분들이 130만 명 정도 된다고 충남도민회가 이야기를 해요. 가장 적은 출신지가 경북입니다. 예, 호남이 제일 많고요. 아니
충남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호남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 세대가 저기 실향민들이 좀 있고, 전국 다 모이는데 안동 출신이나 경북 사람이라 그러면 인천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끝에서 끝 아니겠습니까? 충남 사람이 많은 이유도 배를 타고서 쉽게 서해안으로 도착을 했는데요. 충남 도민회를 하면 인천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다 와가지고 한마디씩 합니다. 충남 도민 여러분, 충남의 아들 안상수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얘기를 해요. 쭉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제 차례가 됐습니다. 근데 충남에 연고가 없는 거예요. 고향은 안동이고 인천에서 쭉 컸고 처갓집은 경기도고 또 인천에서 쭉 컸기 때문에 인천에서 가장 작은 마이너리티가 인천 토박이거든요. 근데 뭐 충남의 아들, 충남의 손자, 충남의 며느리, 충남의 사위 다 나오는 거예요. 아, 제 순간 마이크를 딱 잡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할까 나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 형수님이 충남이 아니라 청주 사람입니다. 거짓말할 수는 없고 충청의 시동생 박찬대입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실 학연, 지연, 혈연 이거는 그거로 만약에 인사를 하거나 그거로 모든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은 사실은 망국에 이를 수 있지만 그 연고는 사실상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어떻겠어요? 우리들의 대표를 뽑는 거다 보니까 우리 사람, 우리 연고 있는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인천 연수구에서 민주당 최초의 국회의원이거든요. 수도권 인천의 우리 지역구에 그 전에 황우영, 그 전에 서한샘 이런 분들이 이 신한국당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으로 쭉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인천에서 컸다는 겁니다. 그 동네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당도 가끔씩은 뛰어넘고 그리고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강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지역 인재들을 키워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